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네, 실적을 1위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너무 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거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할 때가 됐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4월 12일 지금 이제 오후 늦게 찍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가 한 3% 이상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가 2023년 들어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조금 넘었는데 각각 30여 %, 뭐 기아차 한 45% 올랐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네. 왜 이렇게 급발진 않아요? 뭐 연초 이후로 예.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좋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4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앞서 이제 곧 나올 1분기 실적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은 거의 매월 1일인가요? 가장 첫 번째 영업일에 네. 전달 그 판매 대수를 공시를 하니까 네. 얼추 그래도 실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판매 대수는 알 수 있죠. 1, 2, 3월 괜찮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죠.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훨씬 좋았다. 근데 사실 아마 저희 YST를 보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자동차 주식은 항상 유망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22년에 내다봤던 23년 그래도 증익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업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에는 주가가 같이 막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3년에 이제 훅 돌아서고 있는데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22년에는 그렇게 주가가 안 좋았고 이제야 조금 주가 측면에서 빛을 보는 이유는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리스크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경기 리스크. 네. 왜냐하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그렇죠. 어떤 상품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예.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예. 차량 판매가 분명히 급감을 할 것이다. 음흠. 이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거는 뭐 소용없고 네. 여기서 이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판매가 급감을 할 거니까 그때를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사실 1분기 들어와서는 그런 기대들이 깨졌죠. 경기도 예상보다 좀 덜 둔화가 되는 모양새고, 그리고 시장 수요도 예상보다 강하고, 거기다가 현대기아차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왔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되면서 차 많이 못 사고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근데 또 현대기아차는 더 잘 팔고 있고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고 네. 그거 한번 좀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지금 다시 보니까 작년 9월에 나오셨을 때 탑픽을 그때 기아로 꼽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네. EV9이 나오고 조금 신차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근데 네. 그게 얼마 전에 EV9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과 이제 반년 지났는데 신차가 공개가 됐고 또 이제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 우선은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기아 각각 전년비 13%, 12% 증가했다. 요거 이제 최근에 쓰신 자료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판매량?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국 시장에 포함한 전체 도매 판매가 13%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결 실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국 JV 판매 대수를 제외를 하면은 한 1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4%라는 숫자 자체도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믹스 효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믹스라고 하면 이제 차량 믹스
믹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믹스가 있는데 네. 지역별 믹스 측면에서 국내랑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두 시장이 사실 현대기아차의 메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최근에 북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판매가 확 늘어난 게 올해 1분기 실적에 굉장히 호실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판매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판매 중에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29.7%, 기아는 32.3%, 다른 지역보다 1등한 게 많이 증가를 증가폭이 했죠. 더. 네. 그리고 지금 환율도 1,300원대에서 예. 굉장히 환율 조건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품 믹스, 지역별 믹스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는 뭐 한 12%, 13%씩 늘었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훨씬 이상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여기 보니까 아이오닉 6 출시 효과도 네. 같이 이제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형 니로 같은 신차 효과들도 같이 담겨져 있고. 네. 요건 이제 미국 신차 판매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만 잘한 거냐, 아니면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거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만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메이커들은 좀 다른 메이커들은 좋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젠 미국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 한 네. 6% 정도 전년비 증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게 판매가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리테일 판매보다는 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커머셜 판매 쪽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리테일 판매랑 커머셜 판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테일 판매라고 하면은 일반 개인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 커머셜이라고 하면은 렌터카라든지 뭐 아니면 회사차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대량으로 차량을 구매를 한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릿. 네. 아, 선단 판매라고 하죠. 선단 판매. 대규모로 차량을 매입하는 걸 이젠 플릿 내지는 선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시장이 그래도 한 6%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는 뭐 20%, 30%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1분기랑 비교했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10% 이상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1분기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10% 후반대까지 지금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 미국 합산 판매 1분기가 전년비 18.5% 증가했는데 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8.8% 감소한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현대기아차가 그냥 잘한다, 이게 국뽕이 아니라 현지에서 데이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잘 되는지, 왜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경을 볼 수 있을까요? 뭐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배경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게 올라갔냐? 첫 번째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네.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이제 차량 품질이 안 좋았었을 때 그때부터 브랜드를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안 좋았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지금 모습.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브랜드를 접하고 있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품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브랜드를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뭐 K-팝부터 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을 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중국에서 한국 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현대기아차의 최근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점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꼽자면 결국에는 전기차 신차 효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 고객들도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테크놀로지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뭐 독삼사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 쪽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고 작년에 이젠 출시한 EV6나 아이오닉 5가 전 세계 올해의 차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기술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지금 점유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3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재작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고 저만 그런가?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게 막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옛날엔 가성비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차량이 이게 역시 주가가 올라야지 이게 마음에 딱 꽂힙니까? 이거 저만 그런가? 작년, 재작년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 뭐 생산도 안 되고 뭐 누구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그 투자자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조적인 거냐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거냐 좀 시간을 두고선 지켜보자. 그때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막 구매 대기가 1년 반, 2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진짜 수요가 좋아서 그런 거냐, 공급 문제냐, 막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평가를 미뤄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핑계가 안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크게 미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었던 게 우리 지금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못 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량에 대한 평가도 좀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ID 시리즈에 대해서. 그래서 뭐 폭스바겐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미뤄왔었던 것들이 올해 들어와서까지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가 맞구나라고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에 이어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점유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수익성도 강화되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하고는 조금 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구나라고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맞다. 네. 그러네요. 또 하나 여쭤볼게. 이게 작년에도 많이 이제 의문시 됐던 건데 반도체 수급이 좀 잘 안 돼서 차량 대기열이 길어졌고 1년 반 2년 기다릴 때는 말 그대로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마케팅비 많이 안 써도 돼서 이익률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서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이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차를 많이 안 사니까 광고 마케팅비 너무 많이 이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일각의 우려였거든요. 네. 그럼 그게 좀 기우였던 걸까요?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수요 공급의 밸런스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했던 올해의 모습은 뭐냐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그리고 수요 단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수요는 감소할 거다. 그럼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난해 계속 밀렸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소비자분들이 소비를 하세요.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지만 여전히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들이 보이죠. 고용도 탄탄하고 네. 수요도 탄탄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용하고 수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신차 수요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공급 쪽에서도 공급 과잉이 빠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이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많은 메이커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은 한 대를 두세 대 만들 걸 가지고 한 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구조적으로 차량 반도체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은 심각하지 않고 수요는 예상보다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코스트 요인들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빠졌죠. 네. 작년 중순 이후로 인풋 코스트들이 좀 빠진 거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마케팅비 올라간 거는 좀 미미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금 전혀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비나 생산 원가는 생각보다 덜 올랐고 네. 그리고 우려했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는 않아도 되는. 네. 그럼 이익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이익률은 오히려 개선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 표 띄워놓은 게 요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네. 미국 시장에서 지난 1분기 판매 성장률 앞에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는 22%, 현대차는 16%. 근데 저기 끝에 있는 토요다는 혼자 네.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고. 요 데이터는 이제 리테일 판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테일.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매 판매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합치더라도 현대기아는 상위권. 네, 그렇죠. 네, 도매 판매는 리테일 판매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아, 현대기아차가.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세 가지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전기차가 마진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많이 남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제 원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서.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많이 양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IRA 법안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라인을 거의 변경해서 없죠. 네. 판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아직 시일이 좀 남았고 조지아 공장에다가 뭐라 해야 되나 신규 전기차 라인 하는 것도 그게 언제였죠? 25년 말인가요? 25년인데 뭐 최근에는 조금 더 앞당기려고 예. 좀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거의 걸리죠. 1년 반 네. 이상 남아있고 그러면 과연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뭐 2등, 3등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성과까지는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우회로들이 있죠. 제일 큰 거는 이젠 차량 리스를 통해서 상업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거를 한 30% 리스. 네. 30%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7,500의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IRA 법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법안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만으로 $7,500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젠 차량 가격하고 그리고 소득 조건이 이제 들어갔어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단형 EV 같은 경우에는 $55,000, SUV형 같은 경우는 $80,000 네.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못 받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이 $150,000 이상일 경우에도 이제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득 조건하고 가격 조건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몇몇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나 나는 그러면은 그 가격대 맞추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50,000, $80,000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현재 생산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되게 높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건 사실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일입니다.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를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네. 근데 아예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네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볼륨이 많지가 않아요. 뭐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게 뭐 30만 대, 뭐 50만 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게 네. 규모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볼륨이 낮은 상황에서는 한국 공장 한 사이트에서 생산을 하는 게 볼륨 효과를 훨씬 더 잘 받습니다. 코스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가면은 인풋 코스트는 무조건 올라가요. 생산 그렇죠.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를 메꾸는 거지.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뭐 대박이다.
특히 완성차 지금 전기차 볼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선 사실은 한 사이트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코스트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RA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불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가 싼 곳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아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지금 있는 상황에선 사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예. 차라리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네.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받죠. 원가도 환율도 싸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미국에 파는 게 보조금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IRA 때문에 보조금을 받네 못 받네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막 걱정하고 우리가 막 대기업 걱정해주고 막 이랬던 것도 사실은 좀 약간 오버했었던 것도 있네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7,500달러까지 받아 버리면은 이제는 작년처럼 뭐 미국 점유율 2위, 3위 하면서 이제는 더 좋았을 굉장히 텐데.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환율도 좋아. 뭐 코스트는 낮아.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받고 하면은 정말로 많이 팔 수도 있었겠죠. 그랬으면 아마 전기차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뭐 5% 이상 뭐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뭐 곧 갈 수 있다. 막 이 정도까지 됐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최상은 아니지만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너무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쁠 거는 없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좋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그 현대기아차 그룹이 5년간 24조 원이었던가요? 네, 투자 계획 발표를 네.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의미도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 발표된 거는 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다시 리바이벌이었어요? 리바이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막 어류겐 치고 올라가던데.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트리거가 된 거는 맞는데 예. 내용 자체는 옛날에 얘기했었던 그 장기 플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네, 그거를 그냥 떼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젠 곧 있으면 1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완성차 주가 실적이 너무 좋고 부품사들이 사실은 완성차 주가 흐름 조금 못 따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확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근거 없이 오른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플랜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를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성장에 과실을 얻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품사들이 소외가 돼가지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같이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히 뭐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뭐 현대기아차만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관련된 투자 심리가 막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네,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는데 네, 근데 거기에다가 5년간 24조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약간 트리거가 된 것. 그렇죠.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지금 현대차는 목표 주가 25만 원 쓰고 계시네요. 지난 10일에 나온 리포트가 가장 이제 최근이고 네. 25만 원 현대차. 요거 현대차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뭐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싸잖아요. 싸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미래차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는 완성차가 거의 모든 밸류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에서 배터리 업체들하고 밸류를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엔진은 자체적으로 생산했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를 사다가 장착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밸류가 이제는 분산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2차 전지랑 경합을 하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랑 밸류 측면에서 경쟁을 한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차를 판매를 했었을 때 예. 그 밸류를 가지고선 기존에는 완성차랑 완성차 밑에 있는
부품사들 예. 이렇게 밸류를 쉐어를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진입한 게 2차 전지 업체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얼마의 포션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완성차랑 부품사들이 지금 가져가는 포션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들이 엇갈리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는 이제 완성차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누구는 2차 전지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밸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밸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네,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뭐 소재 쪽은 저세상 밸류에이션이고 그렇죠. 셀은 그보다 좀 낮기는 한데 네, 근데 일단은 완성차만 놓고 보면 쓰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있죠. 요게 이제 4월 10일 기준일 겁니다. 네, 2023년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거 반영하더라도 4배 네, 그렇죠. 조금 넘는 건데. 작년에도 근데 4배 정도였긴 하죠. 작년에도 네네네. 보면은 PER이 4배, 5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도 4.4배.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낮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이 정도면 아예 그냥 성장이 없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거의 뭐 성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역성장 내지는 아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너무 낮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는 말씀드린 그런 미래차 시장에 대한 밸류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부분을 뭐 꼽자면은 이젠 리콜 리스크. 예. 때 되면 한 번씩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대규모 리콜 리스크 때문에 아니 이거 뭐 파업도 하고 니네 가끔씩 파업한다고 뭐 손실 내고 리콜한다고 시작 까먹으니까 뭐 그거 디스카운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완성차의 어떤 실적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지금 주주 환원책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PER이 낮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을 보면은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주주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 캐시플로의 30에서 40% 정도는 매년 주주 환원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 뭐 올해부터는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그 중에서 일부 소각도 하겠다라고 기아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돈은 잘 버는데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주 딥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는 이런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년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를 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네네. 그러면서 미래 전략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책도 이제 다시 한번 강화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거다. 이거는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이제 4월 10일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은 3%대 후반이 네. 나오는. 3.8%인데 예. 현대차가 지금 중간 배당도 이제 한 1,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일부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4, 5% 정도 되는 이제 주주 환원책을 매년 실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 거의 12조 9,50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이미 그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원체 이제 뭐 한 6천억밖에 못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최대 네, 실적을 1위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위를 현대차가 기록을 하는 네. 하여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거 얼마냐? 13조 7천억까지도 네.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인베스터 데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기아차로 넘어가야겠다, 그죠? 네. 기아도 얼마 전에 쉐어 인베스터 데이를 했죠. CEO 인베스터 데이인데 이거는 직접 그러면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네, 뭐 하신 거예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경영진 다수 참석을 하셔가지고 세세하게 2030년까지 플랜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전기차 판매 목표치 상향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도 판매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430만 대를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거는 400만 대이기 때문에 네. 30만 대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EV 판매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30년 120만 대에서 160만 대로 40만 대 정도 추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도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그리고 EV 비중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EV의 수익성 강화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일단은 EV 전기차만 하더라도 40만 대 목표 상향. 이건 이제 2030년 네. 기준이고요. 내연기관차도 포함을 해서 2026년 기준이 401만 대로 기존보다 15만 대 늘려서 잡은 거고 2030년 물론 이제 시간은 멉니다마는 네. 430만 대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되면은 2030년 37%까지 EV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대기아가 워낙 그 이머지 시장 쪽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미국하고 EU 같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50% 이상 비중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전기차 비중이. 네.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익성이 어떻게 나아질지도 좀 봐야 될 테고요. 수익성 가이던스를 준 거는 내연기관차 비슷한 동등한 10% 정도를 이제 마진율 마진율 10%. 한 네. 30년 정도 되면요. 2030년 정도 되면은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서서히 마진율이 올라가는 곡선으로. 아마도 100만 대를 넘어서는 2026년도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저 정도가 되면 이제 규모 경제는 어느 정도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 시점부터 10% 근접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30년대가 되면은 목표는 이제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두 자릿수 마진율이 사실 만만치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를 이제 달성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이 회사의 경영진이 이제 목표로 하는 거랑 시장에서 이제 평가로 하는 거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제대로 되겠느냐, 지켜지겠느냐, 혹은 저게 되겠어 하고 이제 갸우뚱하는 거랑 좀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100% 믿을 수는 없다 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달성을 위해서 뭐를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배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크리티컬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너의 말을 믿겠는데 네. 그걸 입증 못하면은 솔직히 반신반의다. 왜냐면은 배터리 가격을 확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배터리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차량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기아에서 답변을 했었던 부분은 네. 현재 2026년까지 플랜은 이제 81기가와트 아워인데 네. 여기까지는 이미 다 물량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조달 계획뿐만이 아니라 네. 배터리 회사랑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이미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6년부터 30년까지의 필요분도 현재 해외 JV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회사랑 어떻게 플랜을 가져가느냐를 다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거기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젠 세세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일단 배터리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다변화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NCM뿐만 아니라 뭐 LFP라든지 그러니까 뭐 LFP. 아니면은 다른 이제 배터리 타입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전기차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 도입도 추진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 채용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다 옵션을 열어놓고선 가능한 모든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뭐 이런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생산 부분인데, 네, 네, 네. 지금 생산 공정 혁신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신공장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들은 사실은 지어진 지 몇십 년 된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선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건데 네. 아무래도 좀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차별화되는 설계를 통해서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죠. 공통적으로 완성차 메이커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더 좁은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네. 더 좁은 공간에서 똑같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UPH라고 하는데 Units per Hour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의 숫자를 대폭 증대시키겠다. 공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젠 차세대 혁신 공정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또 코스트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정 효율성.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현대기아차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플랜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데 좀 구체적으로 곧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자 공장을 보게 되면은 공장 사이트 면적을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럼 걔네들이 이 사이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겠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풋프린트 대비해서 생산량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올라왔구나, 뭐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원을 또 고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뭐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 몇만 명을 채용했는데 뭐 저기서는 뭐 그거에 한 60%밖에 채용을 안 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인력 효율성이 확 높아졌다는 거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회사 쪽에서 다 깔 수는 없긴 해요. 네. 근데 이젠 저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일단 또 이제는 정말로 코스트가 내려가겠구나. 이런 거를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회사 측의 목표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고 이런 그렇죠. 기준으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0만 원. 10만 원 쓰고 계시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여기 뭐 현대차보다 더 낮아요. 네. 근데 올해 주가 상승률로 놓고 보면은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여전히 밸류는 형보다 조금 더 낮은 거예요. 네. 아직 그러면 PER 4배가 안 돼요? 네, 안 되네요. 23년 추정 실적 3.7배. 기준으로? 네, 추정 실적 기준으로 3.7배.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10조. 10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10조 10억 원입니다. 단위였고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10조. 네, 10조. 와, 2년 전에 5조였는데 그러게요. 2년 만에 더블 되네. 또 더블이 됩니다. 와. 기아가 정말 영업이익률이 경이롭게 올라왔죠. 지금 10%대. 1분기가 사실은 굉장히 비수기인데 네. 완성차가 전통적으로 2분기, 4분기가 성수기고요. 1분기, 3분기가 좀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2, 4분기가 이익률이 더 높은데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비수기 때도 이익률이 그렇게 좋다. 네. 신차 효과 뭐 이런 거 아까 설명해 주셨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워낙 잘 됐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젠 비용도 안 쓰면서 차량을 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영업이익 11조 4천억 보시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뭐 PER 한 3.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 들어서 와 벌써 45%나 올랐어 이러면 이제 또 손이 안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좀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때인가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좀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유지 가능한 실적이 맞나? 항상 의심하죠. 네, 항상. 의심하는데 시장은 항상 의심해요. 지금은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경쟁사들이 생산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핑계도 이제는 안 통하고 예. 그리고 이거 일시적이다. 뭐 금리도 올랐는데 이제는 저 마진 깨진다라고 했는데 네.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업체들이
뭐 밸류에이션이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6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구간에서는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역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은 뭐 PER 6배에서 10배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설사 뭐 리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디스카운트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도 주주 환원 더 잘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이야기를 더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떤 거는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 막 7, 80% 오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중소형 부품주들 네. 역시 완성차 오를 때 부품주가 훨씬 더 베타라고 하는 변동성 크게 가는 것들이 있던데 네. 일단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재일 연구원님이 커버하는 영역 내에서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몇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토픽이 뭔지를 먼저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현대기아차 중에서 그러니까 완성차 중에서 토픽은 뭐예요? KG 모빌리티 포함해서. 지금은 사실 1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는 현대차를 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출연하셨을 때는 기아차였고 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 퍼포먼스는 기아차가 좋았는데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오. 실적 서프라이즈 강도가 기아보다 현대가 조금 더 높고요. 아. 1분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조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좀 내려가고 있죠. 시중금리. 네. 현대차가 자회사로 연결 자회사로 이젠 금융법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들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얘네들의 실적이 취약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면서 금융법인 쪽 실적들이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작년은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었거든요. 금융 쪽에서 손실이 굉장히 커질 거고 현대차와 연결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이랬었는데 그게 좀 역으로 작용을 해서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플러스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현대캐피탈 이런 거. 네, 그렇죠. 뭐 근데, 현대캐피탈 네. 아메리카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금리가 원체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할부 부담이 너무 커져서 차를 안 산다.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접했는데 다 노이즈였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금리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리 이벤트? 네. 그러니까 완성차 금리 업체가 할인. 막 이자 지원. 네. 이자 할인 뭐 지금 시중금리가 7%면은 뭐 특별금리로 뭐 4% 해줄게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캐피탈사한테 부담이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해도 되는 막 이런 그쵸. 환경으로. 네. 낮아졌으니까 조달금리도 좀 안정화됐고. 그러면 자동차도 간접적으로 시중금리 하락,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또 그죠. 가격적 부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에 너무 금리가 막 오르니까 못 사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쭤보려다 말았던 거. 부품사 중에서 토픽은 뭔가요? 일단 부품사 중에서는 저희가 대형 부품사랑 중소형 부품사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대형 부품사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이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 부품사 중에서는 이젠 서현이아랑 화신 네,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중고차 쪽도 이제 커버를 하는데 예. K카 아하. 하고 이제는 그 넥센타이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현대 오토에버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쓰고 계시고 네. 이 제목이 완성차 성장의 최대 수혜주네요. 일단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1분기 때 대형 부품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비스나 위아, 만도, 하늘시스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완성차 대비해서는 수익성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완성차 수익성하고 부품사 수익성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네.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완성차는 좋고 부품사들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대형 부품사들한테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오토에버에 주목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형 부품사들은 대부분 지금 코스트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투자를 동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토에버가 하는 거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IT 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저희가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게 되면은 OTA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이제는 복잡한 어떤 차량 커넥티카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IT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오토웨버의 역할입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블루링크 플러스 이제 커넥티카 서비스죠. 요거를 평생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커넥티드 카를 일단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좀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한 인프라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토웨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IT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IT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다른 사업부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네. 그리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이라고 하는 거를 오토웨버께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많이 장착이 돼야지만 이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순전 내비를 비롯한 이런 칵핏 같은 것들이 70에서 80% 정도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의 믹스가 좋아지면서 더 상위에 어떤 이런 커넥티카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가장 빨리 성장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오토웨버가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 집단들의 IT 계열사들의 평균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전체 에이전 그룹사 매출액 대비해서 IT 백업하는 SI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얼마냐를 보면은 한 3.7% 정도 됩니다. 평균.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1.9%밖에 오토웨버가 1.9%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자동차가 그만큼 디지털 전환에서 사실 늦었습니다. 예. 많이 늦었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게 가속화가 되면은 지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뭐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수록.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대오토웨버 15만 원 쓰고 계시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밸류에이션은 완성차보다 엄청 높은데요? 네, 소프트웨어 그렇습니다. 회사라서 그런가? 그렇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라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밸류에이션이 보면은 2021년도에는 거의 뭐 50배 이렇게 많았었고, 한 20에서 30배 정도 사이에서 지금 피어들도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살펴봤고, 중소형 부품사를 말씀을 드릴까요? 서현이아랑 화신은 얘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을 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부품사들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신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단절된 새로운 아이템들을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서현이랑 화신 얘네들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내연기관 차랑 지금 전기차랑 부품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내장재를 하죠. 뭐 도어 트림부터 해가지고 뭐 차량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하고, 화신 같은 경우는 샤시에 들어가는 이제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관차든 비슷해요. 구조적으로 아주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은 굉장히 낮으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혜는 또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얘네들이 5에서 6%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뭐 3%, 4%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또
미국하고 인도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국내도 이제 당연히 최대 매출처는 이제 국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물량을 확장하려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은 뭐 국내든 이제 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북미 그리고 인도 및 뭐 동남아시아 시장 이런 데서 그 생산 능력을 늘릴 건데 거기에 굉장히 잘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 믹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유망하면서 그리고 전기차 수혜도 볼 수 있고 신규 투자 수혜도 보고 이런 측면에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비용 통제가 잘 되는 그러면서 지역별 믹스, 제품 지역별 믹스도 믹스.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 거죠. 이거 아직 목표 주가는 안 넘어섰나요? 넘어섰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근데 리포트 발간이 돼야지 또 어떤 목표 주가나 이거는 공식적으로 주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올해도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을 1억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는 뭐 화신도 이제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화와 화신. 네. 정말? K카도 한번 봐야겠다, 그렇죠? 네. 근데 K카도 사실 여기 상장 초반부터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금리 오르고 이러면서 중고차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고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요인은 사실은 금리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중고차 판매를 하는 딜러도 그렇고 중고차를 매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신용들이 취약하십니다. 딜러들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차 매입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 이제 맞아요. 캐피탈 끼고 하는데 네. 딜러들도 막 죽겠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자기자분들이 없어요. 네. 자기자분 없이 빌려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웃돈 얹어서 팔아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때 거의 뭐 20% 가까이 그 금리가 올라갔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몇몇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우리 여신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뭐 아예 차를 살 수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월에 중고차를 샀는데 딜러분들이 차를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본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싸게도 막 내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돈을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금리만 계속 막 부담되니까. 그리고 감가도 이제 막 팍팍팍 되죠. 네. 차량 가격이 가치가 막 내려가니까 빨리빨리 팔려고 굉장히 바빴었죠. 근데 지금은 한 4월 들어서는 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2월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2월 한 중순 이후부터 리테일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가격 많이 내렸다. 많이 싸졌다 이러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서서히 이제 조금씩 내려가네. 그리고 뭐 신용시장에서의 혼란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리스크 프리미엄도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15% 20% 이렇게 갔던 금리가 이제 뭐 10% 뭐 그 언더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많이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3월부터는 아주 시장이 좋아졌는데 네. 3월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젠 금리도 내려와가지고 살만한데 중고차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바닥을 찍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 심리가 더 삽니다. 그때부터 더 달라붙어서 사요. 그래서 3월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 찍고선 이제는 반등 정도가 아니라 과거 뭐 이제 21년도나 뭐 그 전에 굉장히 이제는 중고차 시장 분위기 좋았을 때 그 정도까지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좋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K가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저희가 지금 4월 12일에 찍고 있는데 4월 12일 하루에만 7.4% 올랐고 거의 4월 들어서 뿜었네요. 네. 이재일 연구원님이 4월 4일에 리포트를 쓰셨고 목표 주가 네. 18,000원 네.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 당시에도 2월을 기점으로 중고차 시장 상승 전환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코멘트를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고요. 경매 낙찰률 80%, 작년 12월 달에 50%대까지 떨어졌다가
80%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딜러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자신감도 생겼고 재고는 없고 빨리 이제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 오히려 또. 네, 지금 빨리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경매장에서 지금 열심히 물량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트들이 굉장히 또 많이들 줄여놨어요. 비용 구조를요? 비용 구조를. 왜냐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우리 수익성 관리해야 된다. 차 비싸게 사오지 마라. 재고 슬림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코스트들을 다운시켜 놓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이제 상황이 좋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안 좋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분기 때가 되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좋았었던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중고차 매매센터 문 닫은 데들도 있고 네. 딜러분들 떠난 데들도 많은데 K카 같은 데들은 이제 비용을 통제하면서 네. 훨씬 더 좀 헬시하게 갔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은 싸게 매입했던 차량들은 또 반대로 가격이 정상화되면은 조금 더 마진이 나아질 수도 있겠고. 네. 아, 이것도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아, 지난주에 나오셨어야지. 이제 섭외해놓고. K카를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네. 요거를 이제 가장 좋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아까 타이어. 그죠? 네,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타이어는 근데 제가 이제 산업 자료로 그때 자료를 쓰신 지가 써가지고 오래됐는데. 그죠? 네. 2월 말 정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논리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대형 부품사들의 실적이 지금 좀 부진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통적인 대안이 사실은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내에서만 이제 저희가 한정돼서 본다면은 대형 부품사들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항상 이제 타이어 쪽으로 가게 되는 게 타이어는 이제 RE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 타이어 시장이 있는데 네. 이 시장은 사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OE 타이어라고 하는 완성차한테 납품하는 타이어는 뭐 물량도 이제 들쑥날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진율도 좀 취약하고 한데 RE 시장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에 끼어 나오는 타이어를 OE, 네. 오리지널 이퀴먼트, 예, 오리지널 이퀴먼트고 RE는 리플레이스먼트, 교체용 타이어를 RE라고 하고. 네.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부품사가 실적이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완성차 생산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납품이 잘 안 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RE 타이어는 괜찮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랬었죠. 지금 또 마침 보면은 유가가 또 연초에 많이 빠졌었어요.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빠지고 고무 가격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한 1분기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타이어 업체들이 굉장히 괴롭게 했었던 게 유가도 있지만 운송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수익성들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운송비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되느냐 올해 1분기 시점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이 사실은 다들 견실합니다. 뭐 실적도 뭐 플럭츄에이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코스트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뽑자고 하면은 운송비 때문에 작년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네. 넥센 타이어가 그래도 1분기 실적 시점이니까 훨씬 더 또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타이어 네. 대전 공장이었던가요? 네, 화재가 났죠. 거기서 큰 화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보로 느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반사 이익이나 뭐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예. 뭐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예. 그게 뭐 아주 항구적인 데미지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타이어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 타이어랑 아리 타이어가 오이가 한 30%, 아리 타이어가 한 70% 정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네. 오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타랑 금타
타이어가 이제 물량을 좀 나눠 가져간 것 같고요. 예. 아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타 측에서는 현재 공장, 뭐 다른 공장에서의 가동률을 올려서 커버를 하겠다. 뭐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조금 타격이 컸나요?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런 거? 물론 뭐 보험은 되게 있었던 보험이 돼 있긴 한데 예.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금전적인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이젠 영구적인 데미지는 아니다. 이게 일시적인 좀 노이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타이어 공장들의 화재가 왕왕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네, 뭐 화학 물질을 좀 취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종종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가요? 그 네. 회사 이름이? 네, 하도 길어갖고 헷갈리네. 금호 타이어는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커버를 안 하시고 네.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재무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것도 있고 뭐 대주주 변경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수익성 추정에서 PR이나 뭐 이런 지표로 이제 보면 좋은데 네. 약간 이제는 금호타이어의 미래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그게 또 이제는 주가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는 공장 부지 매각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금타도 뭐 올해는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코스트가 빠지는 구간이어가지고 타이어 3사 다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3사 이렇게 비교 우위 같은 걸 놓고 보면 네, 특히 이제 넥센 타이어를 그 중에서도 이제 좋게 보시니까 네. 어떤 거를 좀 꼽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는? 말씀하신 비교 비용 측면? 우위는 비용 플러스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예. 사실은 그분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한타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걔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데 최근에는 이제는 그 공장 화재 예.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눌려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넥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티어가 좀 한타에 비해서는 좀 낮죠. 한타는 거의 이제는 퍼스트 티어에 근접한 세컨드 티어라고 하면은 넥타는 이제는 세컨드 티어에 근접한 뭐 서드 티어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원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좀 밑에 있는 애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실 퍼스트 티어랑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투입 원가 측면에서 예를 들어 고무 가격 네. 여기에서는 크게 차별화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뭐 싼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고무를 뭐 이제는 더 덜 넣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고가 타이어들의 판매 전략은 결국에는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밸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율 자체가 올라와 버리면은 밑에 있는 업체들이 제일 많이 힘듭니다. 마진이 훨씬 많이 깎여요. 네. 왜냐 원가 통제가 그걸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는 원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 코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애들이 이제는 수익성을 확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항상 그쵸. 1등이 나중에 이제는 원가가 계속 보존이 되는 게 구조가 다르죠. 투입 원가가 비싼 게 아니라 R&D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나서 밸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넥타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조금 1등이 아닌 네. 다른 후발주자 업체에서는 원가 올라갈 때 고통도 심하고 원가 맞습니다. 내려갈 때 기쁨도 커지고 반대로 이렇게. 네, 그게 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유가가 또 갑자기 또 확 또 치솟아서 오르고 있어가지고 예. 이럴 때에는 넥타가 좀 불리합니다. 네. 또 이제 유가에 따라서 원재료에 따라서 또 뭐 변동이 물론 좀 더 유가가 있을 수 바로 있겠네요. 고무 가격은 아니지만 뭐 고무 가격이 간접적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그럴 때는 또 이제 낮은 티어 업체들이 불리합니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약간 전통적인 인식으로 보면 이제 넥센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소비자 선호도에서 약간은 좀 밀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프리미엄 차종,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거 많이 나가는데 타이어 보면은 막 미쉐린이라든지
해외 타이어도 많이 껴주고 있고 프리미엄 타이어 많이 껴주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넥센 타이어는 괜찮을지 프리미엄 차종하고 뭐 전기차 많이 늘어나는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타이어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제는 한타. 라고 결국에는 이제 퍼스트티어이기 때문에 네. 한타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해서 넥타가 거기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뭐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하기 때문에 뭐 제일 큰 수혜는 일단 한타이긴 하지만 뭐 넥타도 그 과정에서 뭐 빠지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한국 타이어 잠깐 이야기 나와가지고 조현범 회장이 얼마 전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총수의 부재 상태라 해야 되나? 네. 혹시 그거는 뭐 회사의 펀더멘털에 뭐 영향을 있거나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값 받고 나오십시오. 아무튼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부품 싹까지 쭉 살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인데 네. 아주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주목받는 상황에서 조금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네.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업종 굉장히 이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이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손실을 보시거나 좀 이제 힘든 구간을 견디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작년하고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속 가는 걸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은 올해 나오는 실적은 정말로 현대기아차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보다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이제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뭐 모든 주식에 변수가 없는 시기가 있겠습니까? 뭐 항상 변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분기 실적이라 한들 제1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 PER이 4배. 한번 극적 한번 해봐야지. 이거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